먼저 그 성함이랑 네. 지금 하시는 일, 직책 같은 거 뭐 예. 보시죠. 그런 네. 어떤 네. 네, 감독님 안녕하세요. 저는 강상원 박사님을 모시고 제가 강상원 박사님의 그 높은 학문에 조금이라도 좀 배우려고 애를 쓰고 있는 학도입니다. 저는 이름은 김헌균이고요. 현재는 무형문화재 74호 대목장 최기영 선생님 기문에서 목수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전북대학교 공대 환경대학원의 한옥학과에 공부 중인 학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과거 육군 대우로 되셔서 육군대 육군대인데 다양하시네. 지금은 그철 목수로 이제 일하고 있어. 나는 그 과거 빨간 놈 아우라 나 공군 장교였어. 신영균 사장님 옛날에 신영균 뭐라고? 신영균 예. 어? 예. 영화 그저 배우, 영화 빨간 배우 마을. 신영균 씨가 빨간 마을 선생님처럼 공군에서 영화. 그 장면을 찍는 영화를 찍은 배우 이름이 신영균입니다. 아주 잘생기신 그때 배우. 빨간 마을에 유흥할 때 내가 공군 작전 장교였어. 우리 선생님께서 제가 네. 구보병사단에서 네. 수색 일중대장, 중화기 중대장하고 국군 체육부대에서 우리 병역 의무를 체육부대에 와서 운동선수를 하는 선수들을 지도했다는 것을 자랑하시고 싶어서. 경력이 되게 특이하신데 네. 어떻게 이거에 공부를 시작하게 되세요? 예. 어떻게 접하고? 예, 저는 훈민정음이라는 요 책을 처음에 예. 네, 네. 처음에 접한 것은 1995년도에 제가 오늘날에 지금 임진강 한강 유역에서 수색 일중대장을 하면서 북한에서 떠내려온 책자들을 그 우연찮게 수거를 하는 임무도 하고 하니까 그 안에서 북한의 학자와 중국의 조선 연변대학에서 훈민정음을 연구하신 분들의 책자들이 우연찮게 그거를 제가 수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공부를 하면서 그 훈민정음의 그 만들어진 제자 원리나 비밀을 궁금해하던 차에 공군 장교. 우리 강상원 선생님을 만나면서 훈민정음이 실제로 그때 세종대왕 때 창제되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중창이 되었고 그 전 역사에 우리 조상들이 쓰고 있던 문자를 좀 간략하게 백성들이 알아듣기 쉽게 만들어 주신 게 훈민정음이라는 것을 북한의 학자들, 연변대학의 학자들의 문서를 보고선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우리 강상원 선생님께서 범어화 우리말의 연관성을 연구하시는 걸 알고 제가 그 찾아뵙고 그 학문을 추종해 보니 과연 박사님이 주장하신 말이 정확히 일치하였습니다. 근데 그 일치하던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우문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500년부터 1400년대까지 쓰여진 우문서에는 심약제정, 그 다음에 예부운야, 고금운해 이러한 우문서들이 집필이 되었습니다. 집필이 되었고 우리 조선에 와서 세종대왕이란 걸출한 학자를 배출한 그 학자이자 왕이신 세종대왕께서 신미승을 데리고 훈민정음을 만드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은 이러한 모든 우문서들이 결국에는 집필한 분들이 티벳의 승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설명드리면 예부운약이나 고금운해는 티벳의 승려를 몽골의 쿠빌라이 칸이 모셔다가 너네들 우리가 여태까지 한자의 힘든 어려운 점 때문에 공부를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만의 글자를 갖고 싶다. 저 동유럽까지 전부 통일하고 난 다음에 우리 문자를 갖고 싶다. 그래서 문자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때 승려들이 문자를 전부 다 집필해 갖고 오늘날의 파스파라는 문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거기서 놀라운 점은 파스파는 티벳 승려의
조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승려의 이름을 따서 파스파 문자라고 했고, 그 다음에 원나라가 이제 쇠하고 명나라가 들어서면서 명의 창시자 주원장이 다시 100년 동안 한자를 잃었다가 몽골 문자를 쓰다가 한자를 쓰게 되었는데, 그때 우문서를 다시 정립하기 위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티벳의 학생들을 모셔다가 우문서를 만들었는데, 그 우문서가 홍무정운이라는 우문서입니다. 이 홍무정운은, 홍무라는 뜻은 명나라 주원장의 이름이었습니다. 리홍무가 만든 우문서다. 그랬는데 우리나라의 그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중창하신 우리 세종대왕께서는 여태까지 우문서들을 열심히 공부해 보시니까 미진한 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의 우문서, 몽골의 우문서들은 초성, 중성, 종성을 완성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중국의 우문서들은 받침이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은, 훈민정음은 받침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세종대왕께서 우문의 원리를 완전히 통달하셨기 때문이고, 또한 이러한 우문서를 옆에서 조언을 하고 훈민정음을 창제하는데 조언하신 신미라는 아주 뛰어난 학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의 모든 우문서를 통달하고 종합해서 만들어낸 우문이 바로 훈민정음입니다. 근데 훈민정음을 잘 또 가르치기 위해서 한자로 발음 기호를 한자로 표기해 놓은 게 동국정운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면 훈민정운이 동국정운보다 1년 앞서서 만들어졌던 거였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봤을 때 결국엔 모든 우문서의 특징은 승려에 의해서 우문설이 편찬되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우문의 원리는 결국 산스크리트 버머가 우문서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준을 우리 강상원 선생님께서, 우리 태사님께서 그거를 밝혀 놓으셔서 그 버머 대사전,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말의 내용을 집약해서 25,000자를 저술하신 것이 바로 버머 대사전과 우리말의 비교한 그런 책입니다. 근데 당시에 그러면 네. 그 스님들은, 네. 버머에 상당히 능통하셨나요? 사실? 예, 그렇죠. 왜 그러하냐면 저희들이 알고 있는 불교 국가가 저 현재로는 인도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 인도 북부 지역에 우리 샤카무니가 태어나신 지역은 시타르타 샤카무니는 카필라국의 왕자이셨습니다. 카필라국은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 중천국, 천축국의 오늘날의 티벳,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알타이 산맥, 이쪽에서 그 대홍수를 만나서 우리 조상들이 이주했다가 거기서 다시 내려오면서 인도 북부에 정착하신 왕족의 아드님이 시타르타셨고, 그러한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놀랍게도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100년에 걸쳐서 만든 옥스퍼드 대사전에 샤카무니는 다누 라자라고 명확히 표시를 해놨습니다. 즉 샤카무니 선생님은 단군의 후손이다. 부처님은 단군의 후손이다. 우리와 같은 말을 쓰고 언어를 공유했던 조상님이시다. 라는 그런 거를 유추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불교 경전은 전부 티벳의 불교를 중심으로 경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일본의 학생들은 경전의 원뜻을 정확히 알고 싶어하는, 갈구하는 마음으로 원전을 읽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 원전을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 중에 우리나라의 계보로는 고려시대에 대각국사 의천이라고 광종의 넷째 아드님이 있습니다. 그분의 계보를 이어받으신 분이 나홍화상이신데, 나홍화상님의 제자분이 무학자초이시고요. 무학자초의 제자분이 함어당 득퉁
득퉁 스님이시고요. 함어당 득퉁 스님의 제자분이 수암당 신미입니다. 결국 이러한 범어를 통달하신 학승의 계보를 갖고 계신 신미대사께서 세정이란 걸출한 영웅을 만나서 함께 우리 옛날에 쓰이던 문자를 더 간결하고 알아듣기 쉽고 백성들이 배우기 쉽게 만들어놓은 문자가 훈민정음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어떤 언어학적으로, 네. 아니 문자학적으로든 언어학적으로든 네. 그 산스크리트와 한글의 어떤 유사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유사성이 있다고 해서 신미대사가 꼭 한글 천재, 그러니까 문자랑 언어는 좀 다르니까요. 네. 문자는 표기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미대사가 그 표기라는 기호, 그러니까 한글이라는 기호를 만들었고, 네. 거기에 관여했다는 그 어떤 그 객관적 기록이나 증거는 있습니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설명에 앞서서 네. 간단하게 몇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늘 하면 범어로 이렇게 써놓고요. 이거를 문자, 음운 원리의 알파벳을 쓰면 발가란 뜻이고요. 결국에 한자로 써놓으면 하늘천이 됩니다. 즉 하늘은 밝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땅은 이렇게 문자를 써놓으시고 푸르티비, 땅은 푸르다. 그래서 따지, 한자로는 이렇게 따지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음양오행이라고 얘기하는 음은 차갑다, 차가워 이런 뜻의 차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한자로는 이거를 우리말로 하면 차야. 즉 범어를 한자로 표기해 놓은 것을 해석을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게 우리말입니다. 차다, 그렇다면은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빛을 한자로는 밝은 명이라고 표기하는데 범어로 이렇게 쓰고 영어로 써놓으면 비디아입니다. 그럼 결국엔 뭐예요? 밝을 명이 정확히 범어로 밝은 명이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어둡다, 깜깜하다 우리가 암흑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범어로 이렇게 써놓고 요거를 우문 원리로 그대로 발음기호로 써놓으면 아득해라. 그리고 이거는 어두울 음자가 됩니다. 그러면 아득해라. 아득히 먼 곳에 잘 보이지 않는다. 즉 캄캄하다, 어둡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을 꼬마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범어로 정확히 꾸마라. 이것이 한자로 아이동자고 우리는 그걸 표현을 우리말로 아이라고 하는데 꾸마라. 꼬마를 우리는 어린아이를 꼬마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다에 있는 작은 조개를 꼬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다 그러면 영어로는 go ahead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가다 그러면은 범어로 가다를 써놓고 영어로 표현해 보니까 가다, 갈 거자 한자로 정확히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을 우리 박사님께서 25,000자를 밝혀 놓으셨는데 이게 과연 연관성이 없느냐? 일단 이렇게 질문을 던져놓고 자 그렇다면은 더 연관성이 있는 내용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그럼 문자화를 어떻게 했느냐? 그거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조상인 배달국의 5대 천왕 태우의 12번째 아드님은 태우복진님께서 해놓으신 하도라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도를 여태까지 점술사 혹은 사주를 보는 사람들의 전유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정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이 하도는 세종께서는 이순지, 김빈, 정인지 이와 같은 분들을 매일 대동을 하시고 한 달에 28일인데 20일은 관상감에 나가셔서 천문 관측을 하였습니다. 이 그림이 뭐냐?
바로 천문 지도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러한 그림이 숫자가 결국엔 우리가 하나 둘 셋 쓰는 숫자하고 동일합니다. 여기는 동그라미가 하나 있지요. 동그라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있죠. 그러면 요거는 하도로 일육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북쪽은 방향으로는 일육이 북쪽이고 여기는 물수에 해당돼서 수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해석하면 수성은 매년 1월달과 6월달에 16이지 않습니까? 1월달과 6월달에 황혼역의 북쪽 하늘에서 보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토성은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인데 토성은 매월 5월달 5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0개지 않습니까? 5월달과 10월달에 중천에서 황혼역의 하늘의 가운데서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천문입니다. 그런데 이 천문을 우리 세종대왕께서는 그대로 한글에다가 대입을 시켜 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능히 알다시피 훈민정음은 세종께서 원본에 이렇게 다 밝혀 놓으셨습니다. 그 해석해 놓은 내용을 간략하게 이 자음을 설명하면 발음기호에 근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이렇게 표시하면 발음기호가 요된 거는 우리나라 삼척동자도 다 이제 아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음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 자음을 어떻게 배열을 하였느냐? 자음을 우리가 세종대왕께서는 닷소리, 목구멍을 걸치지 않고 나가는 소리다 해서 닷소리라고 표현하시면서 기역, 키읔, 옛니응은 목에 해당하는데 위치하고 즉 동쪽에 해당되는 하는 글자이고 디귿, 니은은 남쪽에 해당하고 화자리에 해당하며 비읍, 피읍, 미음은 가운데 중앙에 위치하고 토자리에 해당되며 지읒, 치읒, 시읒은 서쪽에 해당되고 금의 성질을 갖고 있고 이응, 여린 히읗, 이응은 북쪽에 해당이 되며 수의 기운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오음, 각치, 궁상, 우, 사계절, 봄, 여름, 늦여름, 가을, 겨울, 방위로는 동남, 중앙, 서, 북, 발성 기관으로는 아설, 순치, 후를 정확히 다 맞춰 놓으신 겁니다. 결국 우리의 훈민정음은 정음의 기본은 서역의 사성칠음으로 비롯하였습니다. 사성칠음은 중국의 모든 우문서에도 사성칠음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그 사성칠음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신미대사와 세종대왕이신데, 그러면 신미대사는 과연 우리 불교가 이 유자들이 전유물로 알고 있는 음양오행 원리가 과연 유자들 것만의 전유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교에 더 연관성이 있는데 불교의 능엄금 언해의 내용을 우리 강상원 박사님께서 밝혀놓으신 것처럼 그런 내용들이 전부 이 훈민정음 한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가운데 토자리 있지 않습니까? 토성이지 않습니까? 근데 옛 어른들이 얼마나 지혜로웠던지요. 이게 불교로 얘기하면 가운데 있는 본尊불, 석가모니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석가모니를 모셔놓은 걸 보면은 석가모니의 두상과 신상 뒤에 원을 그려놓은 걸 보셨을 겁니다. 광배. 예, 광배라고 하죠. 그 광배가 바로 토성의 고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석가모니의 자리가 중토에 위치해 계시는 거고 동서남북을 사방팔방을 다 관장하시는 주제자시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 선생님께서 밝히셨습니다. 이런 예. 어떤 연관성이 있는데 근데 예. 신미대사가 예. 직접 한글 창제에 관여했거나 예. 도움을 줬다는 어떤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앞서서 우문서를 전부 설명드리면서 이러한 우문서가 전부
학생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걸 제가 밝혔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의 모든 의문서를 정리하실 때 신미대사께서 그걸 주관을 하셨는데 그 주관하신 거를 저희가 지금 이제 갑론을박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조선 왕조 실록을 전부 정리하면서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미대사를 별도로 좀 이렇게 자료를 정리를 해놨는데요. 신미대사는 김수성 신미이고 1403년에 나시고 1480년에 졸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복천사 수암당 부도가 발견됨으로써 정확히 밝혀졌습니다. 이분은 아버님은 김훈이라는 분이고 어머님은 여웅 이씨이신데 동생이 집현전 학자 수온입니다. 이분은 본이 영동 김씨이고 지금 오늘날의 충북 옥천에 기획골에서 나신 분이고 역시 동생도 거기에서 같이 자랐죠. 근데 우리 신미대사가 얼마나 학문이 뛰어난가를 우리 집현전 학자인 수운이 세종께 그리고 세종의 자제분인 이런 수양대군이나 진성대 이런 분께 소개를 함으로써 신미가 세종과의 연을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세종이 신미를 불러들여서 이런저런 학문을 논해보니 놀라운 학문 양식을 갖고 계신 분이 신미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안으로 주석을 하시게 했고 그때부터 세종의 아드님들을 앉혀놓고 의문 원리를 신미대사께 공부를 시켜서 배우게 하였습니다. 물론 세종도 같이 연구하셨죠. 그러신 내용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실록에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실록을 이렇게 요약을 해보니까 조선왕조 실록의 신미대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전부 다 제가 발췌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17군데의 신미대사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우선 첫 번째 흥천사의 석탑 속에 두었던 부처의 치아사리와 두골 등을 내불당 천불사에 두었다. 내불당 천불사는 결국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궁궐 안에였으니까 내불당은 궁궐 안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궁궐 안에 천불사 신미대사께서 훈민정음 창제하는 일을 하실 때 세종과 신미대사가 나눈 대화들 보면 안에 불당을 지켜 하고 싶었습니다. 최초에는 세종께서도 불교를 아주 탄압을 했었던 분인데 훗날 당신이 자손들을 많이 잃고 하면서 특히 부인이신 소원왕후가 불교에 아주 심취하셔서 그거를 도와줬던 거죠. 그래서 결국엔 유자들이 전부 다 내불당에다가 내불당을 짓는 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집현전의 학자들이 전부 다 그거에 반대하면서 다 집현전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즘으로 따지면 근무지 이탈입니다. 그래서 그때 세종대왕이 황희정승과 앉아서 세종대왕이 우시면서 내가 이 일을 어찌할꼬 내가 안에 내불당을 모신 것을 저 집현전의 유자들이 반대하니 어찌할꼬 하고 했던 내용이 실록에 그대로 되어 있고요. 이 내용과 제가 견주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훈민정음 창제한 내용이 1443년 즉 세종실록 권 113권에 훈민정음 창제하셨다. 근데 여기에는 1443년 12월 상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상순이라는 의미는 1부터 10까지는 하순, 11부터 20까지는 중순, 20부터 28일까지는 상순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 상순에 이렇게 했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훈민정음 해례본은 이렇게 몇 년도에 어떻게 되었다라고 그 정인지가 서문을 썼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제가 여기서 세종실록 권
116권의 수양대군 이유와 안평대군 이용이 심히 믿고 좋아하여,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신미대사죠. 좋아하여 신미를 높은 자리에 앉게 하고 무릎 꿇어 스승으로 예우했다. 이러면서 의문원리를 공부했고, 훈민정음을 만드는 데는 우리 우리가 알고 있는 예종과 그 다음에 수양대군, 안평대군이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즉 신미대사한테 이런 공부를 같이 하면서 한글 창제에 기여했다라고 유추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종실록 130권 131에 유상해등이 수온을 잡아 그 죄를 벌주고 요망한 신미승을 벌하기를 상소하였다. 유자들한테는 아주 눈에 까시죠. 그래서 그러나 세종대왕께서는 화답하지 않았다. 신미를 신뢰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제 7, 8 이렇게 쭉 나가면서 수운이 출세 가도하고 신미가 간경도감을 주관하는 얘기, 수양대군과 해인사에는 불경을 주관하는 얘기들이 전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실록에 전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미대사가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 실질적으로 집현전 학자나 이런 분들보다는 세종의 자제분인 문종과 수양대군, 안평대군과 더불어 신미가 스승으로서 문자를 하는데 기여를 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요 문자를 하는데 결정적으로 제가 아까 천문도를 잠깐 보여드렸죠. 그 천문도에 나와 있는 게 우리가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저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게 아니고 아야, 어여가 아닙니다. 우리는 1927년 일제강점기에 조선학회에서 만들어놓은 그 문자에 지금 완전히 빠져 있는 겁니다. 실제로 세종께서 만드실 때는 이러한 동양 천문, 수리, 지리 모든 이런 원리를 합쳐서 이게 원본입니다. 원본에는 훈민정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기역은 어금니 소리이며 군자의 첫 소리와 같다. 기역, 키읔, 옛니음, 디귿, 티귿, 니은. 우리는 니은, 디귿, 티귿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순서를 정해 놓으시고 비읍, 피읍, 미음, 지읒, 치읒, 시읒 일일이 한자 한자를 설명을 다 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우리 학자들이 공부를 안 하고 이거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 놓으면서 특히 이 모음자를 하실 때는 여기에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여기다가 요렇게 그리고 점을 하나 찍으면 오가 됩니다. 요렇게 그리고 점을 아래다 두 개 쯤은 유가 됩니다. 그러면 훈민정음 해례에 나와 있는 오, 그런 원리에 따라서 오, 아, 우, 어, 요, 야, 유, 여 분명히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셨거든요. 이 원본에 그대로 설명이 다 돼 있습니다. 요렇게 보면 천지인 오와 우어, 요야, 유여 요 천지인, 천인지 요 사상도 우리 강상환 태사님께서 정확히 다 밝혀 놓으셨습니다. 요 원리대로 글자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이러한 원리의 근본적인 학문을 하신 분들이 누구냐? 바로 능엄경 언해를 주석하고 능엄경 언해를 공부하시는 학생들이 이러한 원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즉 기원은 태우 복희로부터 됐습니다. 하도. 즉 우리의 훈민정음은 하도의 원리, 우주 모든 삼라만상의 원리를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 훈민정음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일일이 세종과 학문적 교류를 하면서 세종의 아드님들을 가르치시고 연구하게끔 한 분이 바로 신미대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가 선생님 아까 그거 있죠. 범어 해놓은 거 여기다 놓으세요. 50자요? 그거 아니 그거 저거
빨간색으로 글자 써 있는 거 갖고 와 보십시오. 예. 여기에 보면 범어로 잠깐만요. 네, 예, 선생님 지나가시고. 예. 네, 하세요. 여기에 보면 범어로 이렇게 글자를 표기했습니다. 가운데 중토고 북쪽이고 동쪽이고 남쪽이고 서쪽이며 결국에는 목화토금수와 일치하는데 요 안에 있는 글자마저도 다 요 하도에 준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목화토금수 요것이 정확히 범자하고 일치하고요. 범자에서 50자모도 우리가 우리의 자음과 모음과 정확히 일치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범자에다가 그대로 표현합니다. 동쪽이고 여기는 아음에 해당되고 여기에는 이러한 글자들이 배열되는데 요 그림과 동일합니다. 여기가 목화토금수 그래서 아설순치후 목화토금수 범어로 이렇게 쓰는 게 기읍 범어로 이렇게 쓰는 게 키읍 범어로 이렇게 쓰는 게 옛니응 범어로 이렇게 쓰는 게 티귿 범어로 이렇게 쓰는 게 티귿 요와 같이 정확히 다 일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유자들이 하고 있는 하도 낙서를 유자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유자들보다 훨씬 오래전에 우리 태호복희 선생님이 쓰시기 전부터 불경에서는 이런 원리들 목화토금수의 우주 오행 원리 이거를 정확히 일치시켜 놓은 겁니다. 결국에는 우문서의 사성 칠음은 사성은 동서남북이고 칠음은 각치 궁상우 반설 반치가 정확합니다. 그 원리가 범어하고 훈민정음하고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확실한 근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요거하고 비교해 보시면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강성원 태사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범어가 우리 훈민정음 글자다. 요새 말로 해석하려면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600년 전에 세종대왕께서 사셨던 시대의 발음, 즉 저 방채 숲속, 저 방채 수습하여 가지고 전라도, 경상도 이쪽 멀리에 있는 섬에 있는 언어까지도 전부 수집을 하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일제 말기에 말모이처럼 글을 모았던 것처럼 세종께서도 전부 모으셔갖고 그 발음기호 하나하나를 허투루 두지 않고 다 훈민정음에다가 담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훈민정음의 발음, 동북정음의 발음으로 범어를 해석하면 더욱 일치합니다. 그걸 우리 태사님께서 밝혀놓으신 거고 그래서 우리 태사님이 그 범어 대사전을 쓰시게 된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